이제 어제 그 문학 모임에서 그 문학에 대해서 이제 2시간 가까이 같이 이제 토론도 하고 또 아마 처음 해보셨을 건데 시 낭송도 해보셨잖아요. 예, 네, 근데 진짜 잘하시던데. 저거 처음 해본 건데 정말 잘한 겁니까? 아니 정말 뭐 내가 그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잘해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소질이 있어.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본인이 이제 직업상 언어를 일차적으로 쓰는 신문 기사를 평생 써오셨지만, 언어를 이차적으로 쓰는 문학에도 잠재력이 굉장히 있다고 판단이 돼요. 단지 개발이 안 된 거지. 그 말은 언어를 이차적으로 쓴다는 재능은 동시에 감성과 예술에 대한 민감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데 국어라는 거는 나라 말이고 말, 원래는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을 옮기면 글이니까. 그래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순서적으로 하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서죠. 국어는 듣기, 말하기 이야기고 문학은 이제 읽기, 쓰기 문제인데 또 읽기, 쓰기는 물론 문학만은 아닌데요. 어쨌든 국어 과목에 문학이 들어가고 문학은 예술로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학예술은 언어예술이기 때문에 음악미술보다는 예술성이 좀 떨어지는 대신 철학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문학을 공부를 잘하면 거기에 있는 예술성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철학적으로 가는데 유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음악 미술 등 다른 예술로 넘어가는데 유리한 중간지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사람살이를 네 영역으로 나누어서 자연과학, 그 다음에 인문학, 이때 인문학은 사회과학과 인문학 둘로 또 나눌 수가 있잖아요. 사회과학이라는 과학자가 왜 붙느냐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이언스, 이 사이언스에 대응하는 개념이 아트란 말이에요. 이 아트라는 말은 예술이라고도 번역되지만 기술이라고도 번역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이언스 기본은 나누는 거예요. 분석, 자르는 건데 자르는 게 한문의 과자가 그 자른다는 거예요. 과목 그러잖아요. 분과 무슨 과 무슨 과 하잖아요. 안과 내과 이렇게 과로라는 건 다 과라는 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의 영어를 중심으로 한 더 올라가면 라틴어에 근거한 서양 개념들 이 친구들이 그 자르는데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양 문화는 다 자르는 문화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자연과학을 발달하게 해서 문물을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밀려서 이제 항해 시대에 그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밀려 들어왔는데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군함이 와가지고 대포를 팍 쏘니까 깜짝 놀라서 이거 큰일 났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여러 그 집단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그 메이지 유신 친구들이 이렇게 분열해가고 될 일이 아니다. 위기는 단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우리 합치자. 그래서 그 메이지 유신 합쳐가지고 천황 중심으로 이렇게 체제를 만들었죠. 그 유신이란 말은 혁명이란 말이에요. 유신이란 말 자체가 원래 중국 고전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유신 해서 박 대통령도 그 혁명이란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혁명은 보통 강제적으로 피를 흘리면서 하는 법인데 유신은 이제 피를 안 흘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혁명이에요. 바람직하죠.
그래서 유신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갑오경장 하려다가 이제 실패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을 받아들이면서 그 분과 사이언스 하면서 서양의 개념들을 이제 번역어를 만들 때 사이언스를 과학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과학은 번역어 쪽으로 보면 나누어지는 학문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과학이란 의미의 사이언스라는 뜻으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문과학도 다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란 번역어 자체는 인문과학도 포함하는 거야. 번역어로 보면.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는 제가 짧지만은, 짧은 게 아니라 거의 뭐 무식에 가깝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언스라는 말 자체도 계속 올라가면 자연과학이라는 뜻도 있지만 좁게는, 넓게는 역시 분과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할 때 보니까 걔가 이제 자연과학 한 게 아니라 인문학을 한 아이인데, 걔가 학과 선택하고 전공할 과목을 선택하는데 전부 아트라고 되어 있더라니까. 인문과학 전체를 아트라고 불러놨더라니까. 그게 자연과학이라는 뜻이 아니라 쪼개는 학문이다 이 말이지. 이렇게 되어서 학인데, 그 학의 상대 개념이 이제 아트란 말이에요. 예술이란 말이에요. 이걸 예술로 번역하고, 또는 그런데 또 사이언스가 좁게는 자연과학, 넓게는 인문학까지를 포함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트도 좁게는 예술인데 넓게는 기술이야 또. 그래서 모든 개념들이라는 건 편의상 생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1과 2처럼 딱 갈라지진 않아요. 그 중간지대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안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그 아트의 중요성을 이제 많이 절감하신 것 같아.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연마할 그런 시간, 기회, 또 관심 이런 거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함에 있어서도 주변에 그런 데 관심 갖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에 8정도가 있고 그 중에 정업이라고 해서, 아니 그 중에 정명이라고 해서 바른 직업이라고 있잖아요. 이 직업은 그 사람의 그 많은 것을 습관화시키고 이렇게 제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30년 후에 그 사람은 역시 그 사람은 그 직업을 가졌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특장 부분을 극대화하는 거 좋으나 그 반대편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화를 찾는 게 좋겠고, 특히 안 선생님처럼 이제 지금 그 연세가 되셨을 때 이후가 더 그래요. 사회에서 중견 이상의 사람이 되어가면서 원숙해져야 되잖아. 그 원숙이라는 건 조화고, 조화라는 건 그런 양면성의 균형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문학 모임에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낀 거예요. 뭐 분석적으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느끼기는 그런 그 비분석적 분야, 예술 분야에 대한 소양 자체가 없지는 않다 이거죠. 소양은 있고 또 평생 구도를 해오신 힘이 느껴졌어요. 그 시 낭송할 때. 그러니까 세 분이 다 그랬지만은 그 안 선생님이 이렇게 그 낭송할 때 기본이 있거든.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 심리. 이게 은연중에 나와요.
철학, 수양 이런 게 베이스로 원래 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일반적으로 그 활동하는 여성 시 낭송가들이 너무 떠 있다. 너무 감정이 미만되어 있다. 미만은 이제 지나치게 이렇게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저로서는 그게 영 수양이 안 된 걸로 보여요. 비유하면 나무가 멋있으려면요, 먼저 뿌리와 줄기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곧바르게 서야 돼요. 잎과 가지와 잎과 꽃은 그 다음이에요. 만약 줄기가 튼튼하지 않고 가느다란데 꽃이 많이 달리면 좋은 나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잎이 없어도 차라리 꽃이 없어도 좋으니까 은행나무처럼 씩씩하게 곧바로 서 있고 전나무처럼 쫙 뻗어 있고 그런 나무가 예술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인간으로 비하면 전나무를 저는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은 충신이나 지사를 연상시키잖아요. 그리고 저는 은행나무가 우리 고향에 가까운 데 있었는데 은행나무가 군자의 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나면 줄기만 딱 곧게 서 있죠. 가지는 조그만하죠. 무엇보다도 잎이 떨어질 때 한꺼번에 확 떨어져 버리죠. 설이 오고 그 이튿날 가면 완전히 다 떨어져 버리죠. 근데 저희 집 앞에 쭉 심어진 외국나무가 있는데 얘는 죽어도 잎을 안 떨어뜨려. 겨울에도 잎을 움켜쥐고 있고 그 이튿날 그 이듬해 새순이 나올 때까지도 잎을 몇 장 붙들고 있어요. 인간으로 치면 집착의 극치야. 전혀 불교를 모르는 나무야, 이 나무가. 그에 비하면 제일 잎을 잘 떨어뜨리는 나무가 오동나무예요. 잎도 크고 잎이 떨어질 때 뚝 소리가 나요, 아주. 잎이 분리될 때 뚝 소리가 날 정도로 떨어져. 그 다음이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나무로는 은행나무예요. 오동나무가 그래서 옛 선비들이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잎이 잘 져서가 아니고 잎에 비가 내릴 때 거기에 잎이 넓으니까 부딪히는 소리에 음향이 있어요. 일반 나무에는 떨어지면 우수수하고 그냥 끝이지만 똑 하면서 약간 검은 것 소리가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음파가 있는 거지. 하물며 그 나무를 잘라서 검은 거를 만든다 이 말이야. 왜 그렇겠어요? 나무 자체가 소리를 이렇게 울려주니까. 그래서 동천년노항장곡하고 매일생 한 불매향, 매일생 한 불매향, 이 식구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구를 외운다는 거는요, 그거 자체가 수양이고 수행이에요. 눈 감고 막 명상, 그래갖고 수양된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하는 척만 하고 나는 합리하는 자기만족만 하고요. 막상 경계 다치면 우왕좌왕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막 머리 깎고 막 3년간 했다고 그러고 10년간 했다고 그러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이런 식구 하나, 좋은 식구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그게 예술적 측면에서 내가 수양이 돼. 그래서 이 예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은 예술을 그렇게 안 좋아해. 근데 공자님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공자님을 좋아하는 거야. 그게 중국의 한시 중에 하나인데, 나도 이걸 몰랐는데 피천득 선생님 수필에 있는 걸 보고 외우게 됐어요. 오동나무 동자예요. 동천년, 천년이다 이거예요. 너 늙을로.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도 이거예요. 항장곡하고 항상항,
장은 냉장고 할 때 그 장이에요. 갈무리 한다. 곡, 노래한다. 노래곡자예요. 동, 천년노, 항장곡.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동, 천년노, 항장곡. 옹천년로 항장곡. 자, 항자는 항상 항자니까 항장곡. 동, 천년노, 항장곡. 옹천년로 항장곡. 이 한문으로 된 것들은 글자 아기가 딱딱 맞았어요. 외기가 좋고 우리말보다 시적 느낌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요즘은 한문들을 안 배워가지고 지금 50대 이하들은 한문에 약하잖아요. 영어에는 약하죠. 엄청 강한 대신 그래서 우리말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그런 거 뉴스 많이 됐죠. 뭐 뭘 잘못 읽어가지고 막 오독해갖고 하는 그런 거 있는데요. 네.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생한, 매화 매자예요. 오동나무 대신 매화를 이제 대비하는 매일생. 아까 천년 했는데 천에 대해서 하나를 해요. 항상 이렇게 짝을 맞춰요. 천년 했는데 일생. 매일생 한, 추울 한자예요. 동천년 너 늙을 노자 대신 이제 추울 한자. 그러니까 매일생 한, 매일생 한, 불매향, 아니불, 팔매. 매매할 때, 매매는 팔매, 살매 해갖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건데, 이 중에 팔매요. 향기를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화는 절개가 있기 때문에 일생을 추워도, 추위 속에서도 절개를 팔지 않고, 추위 속에서도 꽃을 핀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매화는 옛날부터 충신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제 매난국죽, 겨울을 대표하는 게 매가 되고, 뭐 옛날 시에서도 보면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뭐 이런 거 있고, 또 이육사 의식에도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가난한 노래의 시를 부려라. 너무너무 멋진 시야. 그 시는 와, 이 광야라는 시는 정말 전율할 만큼 타고난 시예요. 정말 이건 명시 중에도 명시. 더군다나 그 시인이 그런 지사였단 말이지. 이 군자도 아니야. 이건 현인급이요. 참 목숨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운 분이 쓴, 그러면서도 이런 예술적인 시를 썼다는 걸 보면 이육사는 정말 양면을 다 갖춘 분이에요. 예술적인 것도 갖추고 용맹하고 참 훌륭한 분이죠. 어쨌든 그런 매화인데,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매일생한 불매향. 매일생한 불매향. 그러니까 동천년노 항장곡 매일생한 불매향. 옹천년로 항장곡. 매일생한 불팔매. 불매향. 불매향. 예, 그래서 이런 식구를 외웠다가 이제 가끔 음미를 해 보셔요. 그래서 그 동천년로 얘기가 이렇게 됐는데, 이 오동나무가 그렇게 군자인 이유는 거기에 음악을 품고 있어서 그렇다. 또 매화도 역시 군자를 상징하는, 지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문학 공부가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철학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중간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문학가 중에 위대한 철학가가 많아요. 문학에는 깊은 철학이 있는 좋은 소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음악가나 미술가이면서 문학가처럼 깊은 철학가였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차르트가 깊은 철학을 얘기했던 적이 없어요. 슈베르트가 그랬던 적이 없어요. 또 미술가도 그렇고요. 가끔 있긴 해요. 그런데 문학가에 비해서는 숫자도 적고 그 심오성 면에서 비교가 안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이 언어로 하는 거니까.
이제 문학 언어도 언어고 철학 언어도 언어기 때문에 이제 소재가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예술로 가면 예술적 순수, 예술적 몰입, 예술적 행복, 이거는 문학이 음악을 따라갈 수가 없죠. 음악이 주는 감동,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3분 만에 우리를 울컥하는, 이건 문학이 도저히 못해요. 장단점이 그렇게 있는 건데, 문학은 이제 그런 중간지대로서 누구나 쉽게 예술로도 데려다주고 철학으로도 데려다주는 좋은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문학을 해오면서 느낀 것이고, 제가 지금 한편으로는 줌을 통해서 문학 강의를 하고 한편으로는 구도 얘기를 하는데, 이 구도는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구도 내지는 거룩함 내지는 고귀함 내지는 성스러움 내지는 종교라고 하는 첫 번째 길과 문학이라고 하는 두 번째 길을 평생 걸어왔다고 할 때 이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제 사이언스하고 아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그 아트가 한편으로는 기술, 한편으로는 예술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 물어보셨어요. 체육. 체육은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우리 안 선생님이 체육에 또 관심이 많고 또 많이 수련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욱이나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이제 지난번에 그 바둑 이야기를 또 많이 했어요. 바둑이 마인드 스포츠다 했는데, 스포츠라면 그 마인드로 하느냐 몸으로 하느냐의 차이이지만 체육과 이렇게 중첩되고 같은 면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둑의 예술성이 아주 없다고 말한 건 아니었어요. 기술적인 요소가 있고 그 기술적인 요소는 사이언스적인 것이다. 선으로 그려서 이렇게 분절하는 거니까 나누는 거다 이렇게 한 건데, 그러나 또한 오청원 선생처럼 수가 100가지 개발되어 있는데 101을 개발하고 105로 훌쩍 건너뛰는 아주 비상한 천재적인 착상을 했을 때 이 건너뛰임 자체가 예술성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기술로 돼. 나중에 그거 너무 그래서 딴 사람도 다 그 수준이니까. 근데 첫 번째 이 사람은 창의성도 있고 예술성도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중첩성 얘기했는데 기술과 예술이 이렇게 중첩이 돼요. 그래서 기술이 극치에 가면 예술이 됩니다. 그게 김연아 선수야. 그 피겨 스케이팅은 스포츠예요. 우리나라 선수여서가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느끼는 예술 감각 측면에서 볼 때요, 김연아 선수 말고도 유명한 피겨 스케이터가 많죠. 뭐 카타리나 비트처럼 금메달을 2번 딴 분이 있고, 또 뭐 미셸 칸처럼 미국에서 영웅 취급을 받은 분도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미셸 칸을 롤모델로 배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김연아만 예술적이야. 김연아 이후에 김연아 점수를 넘어선 사람이 많아요. 점수만 넘어섰지 예술적인 느낌을 나는 단 한 사람에게도 받아본 적이 없어. 오로지 김연아에게만 받아. 이 김연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점에서 보면 인간 김연아도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사회에 기부도 많이 했고 큰 말썽을 일으킨 적도 없고 또 생각도 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철학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철학 인문학 공부는 거기까지 했으면 그럼 나는 정말 뿅 갔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쉬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양면을 다 개발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로 봐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이 너무 뛰어나니까 아까
오청원 선생이 백수 개발된 데서 백오로 뛴 것처럼 기술 너머로 뭔가 건너뛴 게 있어서 예술이 느껴져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마음이 좀 힘들었을 때였는데 김연아 선수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힐링을 받았어요. 거의 한 100번씩 봤을 것 같아. 100번을 봐도 좋아. 그러긴 말이 됩니까? 칼 루이스가 달리는 달리기 영상을 100번 보겠습니까? 예술이 아니고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물론 나만 그렇고 딴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밑에 댓글 보면 또 외국의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비평하는 아나운서나 그 스포츠 해설가들이 말하는 거 보면 저랑 똑같이 느껴요. 아마 그 친구가 미국 사람이었으면 지금 이러고 있는 때가 아닙니다. 한국이 국력이 약해서 그렇지 미국 사람이었으면은 거의 뭐 위인전 꼭대기로 올라갈 지경에 어마어마한 스포츠 우먼이에요. 특히 뭐가 훌륭하냐면 남녀가 같이 스포츠를 하잖아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이기는 스포츠는 존재하지 않아요. 남녀가 같이 하는 스포츠가 없잖아요. 남자 따라하고 여자 따라하잖아요. 같이 하면 게임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여자가 올린 기록이 남자를 능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바둑은 남녀 구별이 없어요. 마인드 스포츠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게 결승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지만 이기지를 못해. 결승만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자는. 그리고 이제 피겨 스케이팅의 경우는 남녀 구별이 물론 돼 있는데 여자가 체력이 약하니까 3분 50초인가 하고 남자는 4분 50초인가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그걸 제하고 동계 올림픽에서 제일 관심 가는 게 피겨 스케이팅이에요. 하계는 모르지만 동계에서는 제일 마지막 꽃이야. 꽃인데 남자 우승자보다 여자 우승자에 더 관심 많아. 스포츠에서 유일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피겨 스케이팅 120년 역사에서 단 한 사람이라고까지 일컬어질 정도로 잘한 사람이 김연아거든. 나가는 적적 시상대에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어. 최소한도 3등은 해. 그런 사람이 김연아 말고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그런 기술이 예술로 간 사례를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달리기를 100번 보는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그 10초대를 깨뜨리는 그 순간 지미 하인슨가 누군가가 깨뜨리잖아요. 깨뜨리면 그 뒤에는 더 나아가죠. 오청원이 개발한 수 다음으로 또 나가긴 나가는데 그 마지막 깨뜨리는 0.01초 부분은 예술일 수가 있어요. 9초 9까지는 아니 10초 0까지는 기술이었는데 9초 9 0.1이 그게 예술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기술이 극히 야 하고서 저거는 인간의 수준이 아니야 라고 하는 지점이 오면 그게 예술이 되어서 기술이라고 하는 사이언스적인 요소와 예술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이렇게 분절돼서 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예술로 되어 있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도 또 기술, 과학적인 분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음악이 아무리 예술인들 그 12음계를 가지고 하지 딴 걸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샵을 붙이고 뭐 플랫을 붙이고 하긴 하지만 밀고 땡기고 뭐 재즈 같으면 쭉 늘려서 하세요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기본은
70개하고 반음을 보태서 12개 가지고 하거든요. 피아노 검은 번반, 흰 번반 합치면 12개잖아요. 그러면 각 건반 하나하나마다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소리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1 하고서 2, 3, 4, 12. 이게 분절이잖아. 과잖아, 과. 사이언스적인 거라니까. 바둑에서 선 그린 것처럼 선으로 그린 거야, 간단히 말해서.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어떤 단어 자체는 선을 그린 거예요. 사람 하면 사람을 사람 아닌가 하고 분별해서 선을 그린 거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해서 또 사이언스적인 요소가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섞여 있는데 다만 이제 중심점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에서 보면은 지금 세 가지 지금까지 말했는데 자연과학, 인문학, 예술 말했는데 사실은 자연과학하고 인문학을 묶어서 사이언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과의 학이다 이거지. 학. 그 다음에 이쪽은 예술인데 이제 아트. 예술 또는 술이에요. 술. 기술도 이쪽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 전쟁. 질문 지금 하나 해도 돼요? 예, 하세요. 질문. 예. 지금 그러면 그 예술에도 과학의 요소가 있다. 예. 라고 해서 이제 약간의 어떤 교집합 내지는 공통분모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때, 그럴 때 그래도 예술이 크게 다른 부분, 크게 다른 면 꼽는다면 감동이라고 봐야 하나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이언스하고 아트란 말을 쓰기로 하자고요. 그 이전에 하나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할게요. 얘기하려던 걸 하고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전쟁론이란 책을 쓴 크라우제비치라는 사람 알죠? 이게 크라우제비치라고 전쟁학의 시조예요, 시조. 전쟁론이란 책을 썼고 그것이 이제 고전 중에 제일 고전인데요. 그 양반이 이제 전쟁론을 쭉 쓰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자기 책을 부정하는 말을 스스로 해요. 노자가 맨 첫 구절부터 이 말로써 되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말해볼게 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해. 전쟁 말로써 되는 거 아닌데 내가 할 수 없이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전쟁은 사이언스가 아니고 아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번역하는 사람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전쟁은 학, 배울 학자가예요. 학이 아니라 술, 기술, 예술을 할 때 술이에요. 학이 아니라 술이다. 사이언스를 학, 아트를 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술은 기술이란 뜻도 있고 기술을 극치로서 예술이란 뜻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구성 요소는요. 인간의 지력으로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사태예요. 전쟁. 그렇지 않아요? 10만 명과 10만 명이 전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전쟁 자체만으로도 복잡하지만 그 전쟁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상황이라는 거 있잖아요. 양국에. 그 양국에 1억 명의 사람이 있고 1억 명에서 10만 명씩 내보내갖고 싸운다고 할 때 1억 명하고 1억 명이 무슨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그러면 1억 곱하기 1억 승 아니에요, 그게? 근데 한 인간만 해도 인간 내부를 조사해보면 1억 곱하기 1억 승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10만 명 곱하기 10만 명하고 10만에 10만 승도 어마어마한데 각 인간이 1억 곱하기 1억 승인데 거기에 딸려있는 부수 요소가 너무너무 많죠. 우선 자원만 하더라도 뭐 계급이 있고 무슨 물자가 있고 무슨 포병, 기병, 뭐 공군, 해군, 육군 해가지고 별별 게 다 있고 막 군량미는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기타 등등 해가지고
심지어는 날씨라든가 기후라든가 뭐 기타 등등까지 포함하면 고려할 요소가 그야말로 뭐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이 전체의 총량은 감당 안 되니까 그냥 예술인 거예요, 예술. 이거를 뭐 머리로 분석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거야. 사이언스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도 분석을 해야지 어떡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해보겠다 이거지. 이 전쟁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전쟁과 정치 관계는 이러하다. 전쟁은 정치의 일환이다.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전쟁은 정치에 기여해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예를 들면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다. 전투는 각각 백마고지 전투, 낙동강 전투, 국지적인 것이고, 전쟁은 전체를 통틀어서 전쟁이라 한다. 뭐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과를 나누는 거예요. 기병이 있고 포병이 있고 기타 등등 과를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지휘관으로서 전쟁 지휘자가 돼서 나폴레옹이 되거나 카이사르가 되거나 메카다가 돼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지금 지휘를 하고 있을 때 매 5분마다 판단을 내려야 돼. 어떤 경우는 1초마다 내려야 돼.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과로 나눠 놓은 사이언스를 뒤적거리고 있을래? 그럴 수 있어? 그런 쓸데없는 생각 말고 전쟁은 예술이다라는 관점에서 해라. 그동안에 네가 공부하고 축적되고 경험되어진 너의 그 자질을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이 직관이 예술인 거야. 직관. 생각하기 이전에 바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지금 안개가 잔뜩 끼었는데 우리 군대는 5,000명인데 저 안개 속에 적군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놈들이 10만 명인지 5만 명인지 500명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500명이면 가서 잡으면 되는데 10만 명이 갔다가 나만 죽게 생겼거든. 그럼 지키고 있을 것인지 나갈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 지금 사이언스로서는 지금 답을 낼 수가 없어. 자료가 없거든. 가거나 말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럼 직관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망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팔자소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팔자소관이 또 문제가 되고 불교 철학에서도 이게 이제 다루어지는 거예요. 이 분야가. 디테일하는데 이거 나중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어져야 돼요. 나폴레옹이 대단한 건 뭐냐면 이 일개 육군 소위였던 인간이 황제가 되고 유럽을 다 집어삼켰잖아요. 말도 안 돼. 그거 하는데 많은 시간도 안 걸렸어. 30 몇 살 때 황제 됐거든. 뭐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식민지였던 그 섬 출신이 말이야. 우리나라 치면은 식민지 중에도 저 제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일제에 들어가고 일본 놈들을 다 집어삼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리고 그냥 다 집어삼켰어요. 그 직관으로 딱딱하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 인간이. 그러면 갔어야 되네. 나중에 보면 기가 한 개 다 맞아. 그러니 이게 황제까지 가지. 얘만 그러냐.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그래. 황소 한 마리 가져와서 그 대재벌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직관적으로 이 사업 해 하면 맞는 거야. 이 사업 왼쪽으로 가자고 그럼 또 맞아. 멈추자 그러면 맞아 또. 그럼 한 번 맞을 때마다 10배 100배씩 튀거든. 번번이 맞으니 그게 재벌이 안 될 도리가 없지. 물론 가다가 한 번씩 실수하기는 해요. 전투에서는 전투 부분 패배는 해. 근데 전쟁에서는 항상 이겨. 정주영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의 위대한 사람들이 대개 다 그래요. 우리는 인간 지성으로 판단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직관으로 때려야 될 때가 있는데 직관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이른바 그걸 천재다. 천재적이다 그런데 그거는 천재이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용감해야 돼요.
용감은 두 가지가 있죠. 욕심 때문에 용감한 사람이 있어. 나폴레옹 같으면 야망, 불교로 말하면 그거 나쁜 욕망인데, 남을 지배하고 남 위에 서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면 나 죽어도요 목숨 같은 거 신경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감해져요. 군인의 용감이 되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한 사람인데, 강자가 한문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강할 강자가 있고 굳셀 강자가 있어요. 강철, 쇠붙이를 말 때 그건 굳셀 강자예요. 이 강할 강자는 무인의 강인데, 굳셀 강은 문물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적인 강함이에요. 요 강함이 중요해요. 이건 의로운 강함이에요. 남을 해치는다, 안 해친다 이런 강함이 아니에요. 이런 게 한자에서 잘 분별이 되어야 이제 마음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 한자 공부들을 못해요. 논어에 보면 공자께서 나는 강한 사람을 보지 못했노라 그래요. 굳셀 강자예요. 굳센 사람을 나는 못 봤어. 이런 게 부처님한테 없어. 나 이것이 공자님한테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지점이에요. 사람은 강해야 돼. 강할 강자 강, 무인으로서 강 말고 내적으로 강해야 돼. 요게 아까로 돌아가면 꼿꼿한 줄기로서의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등줄기가 꼿꼿해야 돼. 척추가 똑바로 서야 돼. 정신의 등줄기가 반듯해야 돼. 요게 강해. 굳셀 강이라고. 강할 강 말고. 그게 아까 이육사고, 윤봉길이고, 김구고, 안중근이다 이 말이지. 그런 사람이 거의 사라져버린 이 시대가 난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그런 분들을 평생 흠모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지금까지 살았고요.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강해 본 적은 없지만 조그만 일에서 그래도 좀 강해 보려고 분투를 하는 것이고, 어저께 말한 것처럼 30년을 해도 별로 진보가 없어. 그래서 문학인으로서 이금배 시인처럼 황막하구나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윤동주 시인처럼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부끄러워하고, 그러나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면서 조금씩 일미일씩 진보하고, 내지는 최소한도 후퇴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안 선생님은 구도에 관심이 많은 분으로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선지식들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또 자칭 선지식들이 많아요. 저도 올리지만 저는 선지식으로서 올리지 않아요. 항상 탐구자로서 올리지, 내가 뭘 깨달았노라라는 둥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안 해요. 항상 현재 내 생각은 이러합니다. 난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혹시 틀리면 내가 언제든지 고치겠습니다. 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고 말을 했지, 나는 이제 끝에 가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신자가 생기지를 않아요. 마음을 의지하러 갔는데 나도 과정 중에 있다고 그러니 누가 믿나? 안 믿지. 그래서 저를 후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토론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거의 99% 사람들이 신자가 없고 추종자가 없는데 두려움을 느끼거나 아쉬움을 느껴갖고 인척을 시작을 해요. 도착한 척 하는 거지. 그러면 신자가 생기면 이제 점점 거기에 둘러싸여서 이제 정직은 끝난 거야. 근데 그러면 정직만 끝난 게 아니라 인생 망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 자칭 깨달았다는 사람의 열의 9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쩌면 100에 99명일 수도 있어요. 나는 안 깨달아도 좋은데 부정직하고 싶지는 않아. 적어도 부정직한 순간 별별 체험을 하고 뭐 전생을 보고 만생을 보고 별별 짓을 다 해봐야 말짱 헛짓이다
이것이 제 생각에. 그거는 등뼈가 꺾인 사람이기 때문에 굳셀깡자 강자일 수가 없어요. 공자님도 그걸 느끼셨나 보지. 나는 강한 사람을 보지 못했노라 탁 이러시는 거야. 공자님은 짧은 구절에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자 누가 말했어요. 거기서 끝냈으면 뭐 뒷얘기 없지. 신장이란 사람을 거론하면서 신장이 강합니다. 한 제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공자님이 욕심욕자예요. 그에게는 욕이 있는데 어떻게 강할 수 있겠느냐. 이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불교로 돌아오는 거지. 12인연에서 8번 갈애. 욕망이거든. 갈애는 무지에서 생기는데 공자님은 무지에서 생긴다고 본다기보다도 어쨌든 욕심이 있는 놈이 강한 것처럼 보여. 나폴레옹처럼. 실제로 강해. 카리스마 있고 정말 강해. 카이사르처럼. 칭기즈칸처럼. 근데 진짜 강한 게 아니야. 그건 강할 강자지 굳셀 강자가 아니야. 욕망의 하수인이야. 힘은 센데 지가 주인 아니야. 자기의 주인은 욕망이야. 그래서 그 이슬람 신비주의자들 중에 수피라고 있죠. 수피. 수피들이 우화를 많이 만들어요. 나는 동화 작가 출신이고 우화에 관심이 많아서 그 수피에도 관심 많은데 그 수피 우화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왕이 수피를 초청해가지고 왕궁을 팍 보여주면서 자랑해. 얼마나 내가 대단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수피가 발바닥으로 바닥을 치면서 역시 바닥은 위대하군요. 그러면서 이제 지적하는 게 당신은 욕망에 기초에 있기 때문에 욕망의 하인이잖아. 너 왕 아니야. 네 위에 왕이 있잖아. 이 왕궁은 이 바닥 위에 서 있고 그대는 욕망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나는 바닥에 없구나. 그 대표적인 사례가 디오니 누구야? 구유 속에서 살았던 그 알렉산더와 누구죠? 구유 속에서 살았던 철학자 있잖아. 그 얘기예요. 그 알렉산더가 찾아가고 있으니까 구유 속에서 햇빛을 쬐고 거지로 살고 있거든. 이 얘기를 해보니까 보통 인간이 아닌 줄은 알아요. 이 사람들도 보통 인간 아닌 걸 알기는 알거든. 왜냐하면 겉으로는 강한데 속으로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은 두렵게 만들거든. 그래서 강한 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무욕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거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하자면 강하다 이거지. 뭐든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뭐 해줄까 그랬더니 햇빛을 지금 쬐고 있는데 당신이 가리고 있으니 비켜주는 거나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이런 인간 되고 싶다 그랬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진짜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두 길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두 길 중에 중간지대에 살고 있죠. 사실은 그렇게 다 거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나폴레옹처럼 또 욕심만으로 살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강할 강자 이제 강자가 되는 거고 강자가 되려면은 등뼈가 꼿꼿해야 되고 자기 욕심과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 내적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데요. 지금 갑자기 그 사이언스와 아트 이야기다가 이제 새길로 빠졌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사이언스하고 아트로 나누었을 때 인문학도 사이언스에 포함시켜서 사이언스라고 본다면
세 개로 나눈 게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가 네. 되는데, 이제 그 아트가, 아까 질문한 핵심을 다시 한번 말해 주실래요? 아트의 뭐 특성을 말한 거죠? 아트가, 결국 감동이 음, 학문을 통해서는 이제 감동을 받기가 어렵고 주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예, 예. 예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예, 아까 말한 사이언스, 이 사이언스를 아까 인문학까지 포함된 이 사이언스는 분과하는 거고, 분과는 이른바 좌뇌적 지적 영역이란 말이죠. 이게 건조해. 근데 예술은 그 반대쪽에 있는 감성 영역이란 말이죠. 느끼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들보들해. 이런 감성으로 접근한다는 요 차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직관으로 본다는 것이 직관. 직관으로 본다는 거는 좌뇌가 활동하기 전에 무지개를 딱 보자마자 바로 하는 거예요. 7개다 8개다 그만두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저께 제가 이야기하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좌뇌는 언어로 해요. 자연과학이 기초 삼는 수학도 언어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언어로 하는데, 이 예술은 그런 그 언어로 된 그 언어 말고 또 언어가 또 있어요. 언어 아닌 언어가 있는 거야. 넓은 의미의 언어죠. 감성도 언어고, 가령 옛날을 추억할 때 내 고향 이란 단어를 통해서도 연상을 하지만, 고향이란 단어 없이 고향에 어떤 그림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마을이라든가 뭐 시냇물이라든가. 이 그림은 언어 아니잖아. 그런 영상, 그림으로 떠오르는 면이 있어요. 이 그림은 언어보다 먼저예요. 언어는 이 그림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고향. 이름에다 시냇물, 이렇게 집, 초가집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림이 먼저 떠오르고, 직관이 떠오르고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특히 문학예술은 언어인데, 언어를 써가지고 시간적으로 보면 사람이 대상을 딱 봐요. 대상은 오관을 통해서 보지만, 눈만 갖고 얘기하면 눈으로 앞에 있는 해바라기 꽃을 딱 봐. 그래서 처음에는 안 보고 이쪽 다른 거 보고 있다가 딱 돌려서 딱 본 순간을 0.000초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제 그 중에 가장 짧은 단위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100분의 1초 단위로 해서 0.01초 단위를 직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딱 봐. 그때 생각은 없어. 없는데 그림은 있어. 그렇잖아요? 예, 뭔가 그림이 하나 있는 거야. 요 그림, 요게 이제 직관의 단계가 바로 그냥 보는 거고, 아직 말이니 이런 거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이 일어나요, 느낌. 뭔가 좋네? 뭔가 이쁘네? 뭐 이런 느낌. 그러면 이제 앞에는 좀 감각적이라면 약간 심리적으로 들어왔다가, 세 번째 이제 언어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해바라기, 아름다움, 뭐 노란색, 둥그런 것, 기타 등등 이렇게 언어가 붙게 돼요. 그 언어가 또 여러 가지가 결합하면서 이제 그 다음 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언어 하다가 언어가 이번에 또 느낌을 낸다 그러면 언어가 세 번째인데 두 번째로 역류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술이라는 거 그 앞에 언어 이전에서 있는 거예요. 느낌과 직관에서 있는 건데, 문학은 요 언어를 통해서 화살표를 역방향으로 화살표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쪽으로 갑시다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꾸로 되돌리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사이언스의 분석에 비해서는 통합, 한꺼번에 봐버려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잘라서 보게 한 게 아니라 전체를 봐버려요. 무지개 전체를 보면서 하지 뭐
쪼각내 갖고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본다. 이게 분석, 쪼각냄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본다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언어나 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양이나 형태나 이런 그림으로 본다. 형상으로 본다. 또는 감각으로 본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느낀다. 그 느낌이 이제 심화되면 감동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아까 전쟁 이야기로 돌아가서 전쟁 현장에서 너 책 뒤적거릴래 하는 것처럼 실제 삶으로 가면 이게 이렇게 딱딱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고 막 뒤섞여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크게 나누면 어쨌든 사이언스와 아트라고 하는 두 영역이 있고, 우리 삶은 이 두 개 영역을 잘 조화시켜서 해야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인 종교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있는데, 이제 사이언스를 자연과학과 인문학으로 나누면 네 번째가 되고, 이걸 묶어서 사이언스와 아트로 하면 세 번째가 종교가 되는데, 이 종교는 이 두 가지를 또 겸해요. 그 신학 또는 불교에서 보면은 불교 교리 이런 것들은 사이언스적인 거예요. 특히 불교는 사이언스적이에요. 불교 부처님은 계속 나누거든. 네 가지 진리가 있느니라, 8가지 길이 있느니라, 뭐 5가지 법이 있느니라, 전부 숫자로 돼 있어요. 무슨 칠각지가 있느니라, 뭐 팔정도가 있느니라, 뭐 사성제가 있느니라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게 나누는 선수권이에요. 이 나누는 것이 인문학에서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철학인데,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철학자예요. 그런데 그 목표 지점은 그 나눔이 사라지는 지점을 목표로 삼아. 아까 말한 화살표를 가지고 가가지고, 아까 직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직관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감성적인 게 걸리적거리고, 감성은 이게 방해꾼이야. 감성은 왜냐하면 쾌락을 유발하고 욕망을 증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감성에 빠지면은 이게 직관을 통해서 깨달음에 못 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그런데 이제 종교에 그런 분석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직관적 요소가 있고, 그 직관적 요소는 아까 말한 예술과 또 통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는 신학이 있는데, 신학은 역시 또 인문학 한 일종으로서 그런 거예요. 근데 종교 본질은 그 예술적인데, 예술과는 또 다른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지금 확실히 해두고, 확실히 공부해놓고 다음에 가야 이제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 아트와 사이언스와 아트라고 하는, 또는 자연과학, 인문학, 예술이라고 하는, 종교는 그만두고 그 세 가지 또는 두 가지에 대해서 본인이 파악하고 이해한 거 있으면 이해한 바를 말해 주시고, 그 이전에 뭐 질문할 거 있으면 먼저 질문부터 하고, 이제 당신 이제 안 선생님이 이해하신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이야기 주제가 시작된 것이 이제 제 질문, 뇌과학과 깨달음의 상관관계, 거기서 시작을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사람 살이라는 게 뭐냐, 거기에서 학문을 시작으로 이제 자연과학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하셨다가, 그럼 학문은 결국 학문의 본질은 나누는 것인데, 나누는 것이
학문이 이제 그래서 그 나누는 거를 잘하는 선수들이 서양, 그래서 뭐 수학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쭉 그 발전시켜 온 게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인문학은 이 예술도 이제 그 안에 포함됐었는데 그 중에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아까는 이제 교수님은 체육이라고 하셨고 저는 스포츠. 왜냐면 스포츠에 또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럼 사람 사이에 어디에 어느 범주에 넣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지난번 마지막에 이제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종교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있고 제가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그 유튜브에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다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제 딱 그것을 저기처럼 그 제자도 아난다처럼 그렇게까지 제가 못하겠는데 어쨌든 전체하고 또 전체에서 또 특정 부분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잘 정리를 했고 혹시라도 놓친 게 있으면 제가 다시 그 유튜브를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복습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종교로 넘어가자고요. 네. 그 전에 이제 하나 생각난 게 있어 말씀드리겠는데, 이 나누는 거의 제일 원초 형태는 수학이에요. 그렇잖아요. 수학에서 자연과학, 그리고 이제 인문학으로 넘어오면 제일 원초적인 게 철학이죠. 그리고 이 철학이 자연과학하고 섞여 있다가 이게 분과해갖고 철학에서 분과해갖고 자연과학으로 간 거예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나누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깊이 생각해보면 세상에 일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있나?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있지, 당연히. 있어가지고 일을 가지고 수없이 그렇게 계산해서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과 두 개가 있을 때 두 사과를 1 더하기 1은 2 하지만 두 사과가 똑같은 사과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최초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으로 가면은 현실에서는 진정한 1이 없는 거야. 진정한 1 플러스 1은 2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냥 그렇다고 치고 편의적으로는 있는데 완벽한 1 플러스 1과 2는 추상세계에만 있는 거예요. 수학의 원리 세계 자체에만 있지 현실에는 없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현상계는 다 꿈이고 헛개비 같은 거고 그 이데아의 세계만 영원하고 참되고 본질이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불교에 와서 또 다시 논파가 되는데요. 그건 그만두고라도 우선 이거 보자고요. 1과 2 사이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디지털이 있고 아날로그가 있는데요.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는데 쭉 돌아가면 이게 아날로그고 쭈루룩 건너가는 게 아날로그고 탈칵 가면 디지털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학은 탈칵이거든. 근데 실제 삶은 쭉 가거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거북이와 아킬레스 경주의 그 패러독스라는 게 있잖아요. 아킬레스는 요즘으로 말하면 칼 루이스 같이 이제 빠른 사람인데 달리기를 잘하는 그 칼 루이스하고 꼬마하고 달리기를 하면 꼬마가 50m 앞에서 출발하고 칼 루이스가 뒤에서 출발하면 끝내 얘가 따라잡지 못한다. 이게 이제 패러독스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절반 따라갔을 때 쟤도 조금은 앞으로 나가거든. 그럼 그 뒤에 절반 또 따라가면 얘도 조금 앞에 나가거든. 그럼 또 따라가면 조금 앞으로 나가고 가까워져. 근데 조금 나가는 그거하고는 끝내 만나는 지점이 없으므로 따라갈 수 없다.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얘기예요. 디지털. 그런데 실제로는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 1과 2가 탈칵탈칵하는 관점과 1인데 어느 사이에 2가 되어버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 이 디지털이 이제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딸깍딸깍 하면서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세상에 맞아떨어지는지 온 세상을 다 바꿔놨잖아요. 그게 틀리지도 않아. 다 맞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으로 따져보면 삶 자체는 아날로그지 디지털이 아니야. 내가 10년 단위로 탈칵탈칵 늙어졌거나 1년 단위, 하루 단위로 탈칵탈칵 늙어진 게 아니잖아요. 강물이 1초 단위로 탈칵탈칵 흘러가지 않고 이제 쭈루룩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 쭈루룩 하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늙었지 언제 짤깍짤깍 하면서 늙어가고 뭐 그렇게 안 된다고. 달리기 할 때 쭉 달려가지 탈칵탈칵 달려가나? 물론 나 걸음을 뛰는 걸로 보면 탈칵탈칵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점이 쭈루룩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 좌뇌라고 하는 것은 쭈루룩을 탈칵탈칵 끊어가지고 이해하는 게 수학이란 말이지, 내 말은. 예술은 끊지 않는 쪽이 얘기야. 이게 편리하면서도 이쪽도 현실이 있다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불교에 가면 이 문제가 또 토론이 되고, 나라는 게 있냐 없냐, 무하냐 유하냐 할 때 이런 게 또 얘기가 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사이언스하고 아트 그 다른 점이기도 하고 이것을 합쳐져서 실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이야기하기로 한 종교로 넘어갈게요. 우선 자료를 한번 공유하자고요. 잠깐만요. 이제 종교 얘기하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 종교란 무엇인가? 이제 사전적 정의 해서 찾아보니까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 종교를 뭐라고 했느냐면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 애니미즘이나 토테이즘과 같은 원시 종교를 포함하여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교 등과 같은 세계 종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요게 이제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충분한 설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지 않거든요, 불교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설명은 약간 참고는 되지만 크게 의존할 바는 못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종교라는 말은 어원, 이 말이 이제 어디서 생겼냐 이거죠. 이걸 동북아시아하고 이제 서양하고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요. 종교라는 말에서 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종. 이 종은 종갓집 할 때 그런 종이에요. 마루종자인데 죽은 조상을 포함하여 현재 살아있는 시족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시족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종갓집 하면 시족의 그 으뜸되는 집이 종갓집인 거지. 여기에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전제가 된다. 위아래가 나뉘어져 있는 개념이다 이거야. 이거 옛날 말이니까 옛날에는 다
위와 아래가 있었잖아요. 임금은 위고 신하는 아래고, 아버지는 위고 아들은 아래고, 남편은 위고 아내는 아래고 그랬죠. 즉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뜻이 있다 이거죠. 이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자식은 부모의 뜻에 따라야 돼. 윗사람에게. 신하는 임금의 뜻에 따라야 되고요. 근데 부모는 또 누구를 따라야 하냐면 이미 죽어서 안 계시지만 조상의 뜻을 따라야 돼. 근데 조상은 안 계시죠. 안 계시긴 한데 존중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조상한테 고하기도 하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지낸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인간을 대표하는 왕은 또는 황제는 중국 같으면 태산에 올라가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서 하늘하고 소통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황제들은 그 하늘 제사를 이제 멀리 안 갈 때는 제사 지내는 데가 따로 있어요. 중국 가보면 있죠. 거기서 지내지만은 이제 몇 년 단위로 이제 태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직접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 천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자거든요. 하늘 천 아들자. 하늘 아들로서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이기 때문에 하늘한테 내가 권력을 위임받았어 라고 하는 게 무너지면은 아무도 그 사람 말을 안 듣겠죠. 그 밑에다 명령할 수 있는 권력을 하늘한테 받은 거예요.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기를 지은 그 사마천, 그 사람이 이제 역관이고 그런 걸 주관할 때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기록을 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역사는 이렇게 역관, 역사 담당 관리는 이제 가족이 이렇게 이어서 받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야 되는데 황제가 너 오지 마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너무 상심한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부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을 품고 죽으면서 아들 보고 너 확실히 해 하고 죽었는데, 그래서 사마천이 나중에 그 남자의 그 고환을 잘리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살을 안 하고 살아남아서 그 불편한 몸으로 그 어마어마한 양의 글을 썼는데, 그때 글은 종이에다 쓴 게 아니라 대나무에다가 칼로 조각을 해서 했으니 그 많은 책을 쓰는데 얼마만한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또 낮에는 임금 옆에서 일해주고 밤에 와가지고 했으니까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작을 쓴 것은 아버지가 한을 풀려고 그렇게 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황제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한테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조상으로 데려오면 종가, 김씨는 김씨, 박씨는 박씨들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조상이 그 하늘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조상한테 권위를 위임받아서 아버지는 아들한테 권위 행사를 하는 그런 구조, 수직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교라는 말을 보면 아들을 매를 들어서 때리는 모습으로 된 글자다, 교자가.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끼리 토론을 해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해답이 안 나면 누구한테 물어보냐? 제일 높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종갓집 그 정손이죠. 큰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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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들로 이어져 내려온 종갓집 제일 어른이 이제 임금님 대신 결정을 하고 다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종과 교예요. 이상을 종합하면 종교라는 말은 적장자의 의견, 이런 뜻이 있어요. 모두 따라가야 되는 적장자의 의견이다 이거지. 근데 이 적장자, 그 종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족의 왕이다 이거야. 국가 전체로는 왕이 그렇게 하는데 시족 전체에서는 걔가 왕인 거야. 근데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서양에서 이제 학문이 들어왔을 때 이 서양의 릴리전이라는 말을 번역함에 있어서
어떡할 거냐. 근데 이 메이지 유신 때 학자들은 이 동양 고전에 통달한 사람들이고 한문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정말 감탄스러워요. 지금 원고에 나오는 많은 말들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종합하면 이거 그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조선시대 문서에 종합이라는 단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종교라는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적장자라는 말 나오나요? 이거는 비슷하게 반쯤 나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시족이란 말도 뭐 반쯤은 나오지만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유신은 나오고요. 학자 나와요. 서양 이거 없었죠. 번역이란 말이 있었나요? 조선 사람들 번역이란 말 안 썼어요. 전통이란 말도 안 썼어요. 동양이란 말 안 썼어요. 사상이란 말 안 썼어요. 유념하여 안 썼어요. 번역이란 말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채택이란 말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선사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참고라는 말 없었어요. 불교라는 말도 있었다고 봐야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쓰는 우리가 단어들 전부 이게 메이지 유신 학자들이 번역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 한문 고전에서 글자 한자 한자를 깊이 음미한 다음에 번역해서 이런 한자어를 잘 알면 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 속에는 많은 철학적인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걸 번역할 때 이 전통 사상 요 지금 앞에 설명한 그걸 유념해서 종교라고 번역을 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그것만은 아니고 종교란 말이 원래 있었는데 그걸 그 많은 책 중에 어디 한 군데 딱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쓴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국 고전은 얼마나 많습니까? 산더미처럼 많아요. 그 중에 이 종교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걸 가져와서 쓴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명연수선사라고 하는 선사 스님이 904년경에 활동한 유명한 스님이에요. 저서에 종교라는 말이 나와. 한 번 나왔는데 그걸 갖다 쓴 거야. 아, 요거 갖다 쓰면 되겠다. 이때 영명연수는 종교라는 말을 불교라는 뜻으로 썼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종교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영명연수는 그렇게 썼지만 우리는 요 앞에 뜻을 사용해서 글자는 가져오되 뜻은 요런 뜻으로 쓰자 해갖고 릴리전 번역을 쓴 건데, 종은 마루 종자예요. 마루는 산마루 할 때의 마루예요. 산마루는 뭐예요? 산 꼭대기거든요. 꼭대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글자로 돌아가서 이 번역가들이 보니까 종교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던 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고를 지배하는 가장 높은 차원, 산마루에 해당되는 왕에 해당되는 가르침, 교리가 가르침 있잖아요. 그런 교리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딱 맞잖아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생각 중에 왕이 되는 가르침. 그렇잖아요. 종교가 그거잖아. 야, 릴리전보다 좋은 번역이 더 좋아. 아주 훌륭한 해석. 이 메이전 유신 학자들한테 고마워해야 돼. 사실 일본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화가 된 게 식민지 때 일본 것이 들어와갖고 근대화가 돼갖고 일본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냐. 우리도 근대화할 준비해가지고 동아경영도 했고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니들 없어도 했을 텐데 니들 때문에 고생만 했어 해가지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식민지 시절에 이 메이지 유신 때 사람들이 이런 번역어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갖고 우리한테 들어와갖고 지금 우리의 사고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고, 한일합방이 1910년에 됐는데요. 그로부터 9년 후에 3.1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3.1 운동에 쓰여진 3.1 운동의 독립선언서에 쓰여진 단어들을 보면 조선시대에 쓰여진 단어도 좀 있고, 그러나 대체로는 메이지 유신 때의 일본 학자들이 쓴 단어로 되어 있어요. 거의 80% 정도는요. 이미 9년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독립 이 단어 없었어요. 옛날에. 선언 이 단어 없었어요. 선은 있었어요. 그 5글자 중에 4글자가 조선시대 선비들이 안 쓰던 글자예요. 독립, 선언. 오등은 이거 있었어요. 옛날에. 나오자에 무리등자예요. 이거는 무슨 우리들 이런 뜻이에요. 그 순우리말을 그때 쓸지는 몰랐으니까 한문으로 쓰려고 오등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도 있었다고 봐야 돼요. 자에, 자는 이자자예요. 이에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옛날에 있었다고 봐요. 조선의, 나자를 써서 우리 조선의, 이거는 뭐 있다고 하자고요. 독립국인과 이거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주민 없었단 말이에요. 임을 선언하노라 이거 없었단 말이에요. 차로서 2차자예요. 이거는 옛날에 있었어요. 세계 만방의 고하야는 있었는데 세계 만방이란 단어는 없었어요. 조선 사람들이 세계 만방이란 말 쓴 적 없잖아요. 만방은 있을 수가 있어요. 세계라는 말 자체도 반쯤 있었다고 봐도 돼.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그 인류 없었던 단어예요. 평등 없었던 단어예요. 대의 이것도 반쯤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9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냥 물밀듯이 들어온 거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백과사전을 이번에 또 찾아봤어요. 다음 백과사전을 보니까 종교, 릴리전 한문으로 쓰고 종교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현상이다. 이런 말을 왜 쓰나 백과사전에. 너무 뻔한 소리 쓰잖아요. 중요한 현상이다. 이런 거 쓸 필요 없잖아요. 중요하지. 이런 건 안 써도 돼요. 종교는 바로 이렇게 하면 돼. 인간을 가장 깊은 차원의 삶을 드러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거 다 이 분야의 전문 학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국어 전문가로서 볼 때는 문장이 좀 흐리멍텅해. 드러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말을 시작할 것이 아니거든요.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것도 맥 빠진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미치지. 그래서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종교의 핵심 좀 얘기해달라고. 종교는 일반적으로 바로 이 얘기를 해야지. 인간과 신, 괄호치고 하느님 또는 신영들의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 이게 우리 불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신, 하느님 인정을 안 하는 게 불교인데 무슨 소리야. 예배의식은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했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아니라 부수적인 요소예요. 예배 자체가 종교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요소에 딸려 있는 것들이에요. 예배의식 이런 것들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덕적 행위, 올바른 믿음, 종교단체의 참여 등도 신도와 예배자들에 의해 실천되고 종교적 현인들과 경전에 의해 명해진 종교 생활의 구성 요소들이다. 이게 문장이 또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게 느닷없이 구성 요소들이다가 뭐 이게 문장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쨌든 종교는 기본 요소와 부수 요소로 나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종교와 관련된 인간의 경험은 우주의 무한성과 신성에 대한 경이감, 신비감, 신적인 권능에 대한 의존감, 신의 심판을 믿는 신앙에 수반되는 죄책감, 불안감, 신의 용서를 믿는 신앙과 그로부터 생기는 평화로운 감정 등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것도 대충 쓴 글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기독교적 종교관 내지는 이슬람이나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관을 기본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여기에 불교가 약간 겹치기는 하지만은 딱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겠어요. 종교. 삶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표 아래 행해지는 일련의 인간 활동.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세분해 보자고요. 제가 분석 이야기했는데 이제 좌뇌적으로 분석해 보는 거예요. 1. 삶은 문제와 대응의 연속이다. 맞나요, 이 말? 네. 맞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의 첫 구절에 이게 첫 줄에 1번. 삶이 뭐냐? 여러 가지 그만두자. 이 아까 우리가 삶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자연과학, 인문학, 예술, 종교할 때 그때의 삶이에요. 그 네 가지로 나누지만 모든 게 뭐냐면 산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끊임없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게 몸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로 다르겠죠. 문제는 이제 문제가 막 들어오는데 1.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되지 않아. 예를 들면 뭐 암이 결론인데 나설 수가 없는 거지. 또 왼수가 자꾸 귀찮게 하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적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경우. 완전하게는 아닌데 좀 해결됐어. 이런 게 있어요. 이때의 부분적이라는 것은 전체적 항시적에 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은 전체적 항시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둘 다 해결인데 크게 나누면 해결과 미해결인데 해결 부분이 둘로 나뉜 거예요. 부분적 일시적 해결, 전체적 항시적 해결.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이제 앞에 둘을 세속이라고 하고 종교는 3번을 말하는 거예요. 우자를 말하는 거예요. 해결과 부분적 일시적 해결을 세속적인 것이고요. 종교는 전체적 항시적으로 해결해보자 이러고서 시작한다 이 말이야. 간단히 말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돈이 없어. 근데 돈을 벌었어. 그거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가나다 중에. 집이 없는데 집을 샀어. 나죠. 그거 잘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돈은 해결했지만 딴 거 해결 못했잖아. 전체적이 아니야. 그래서 부분적이야.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야 그것도 왜? 왜냐면 집을 하나 사고 나니까 좀 있다 보니까 집이 작아서 좀 커야 되겠네 하고서 새로운 욕심을 냈으니까 그게 일시적인 거야. 근데 종교는 산물 문제 전체 흘러오는 강물 몽땅 안 흘러오게 하는 무슨 방법 없니? 하고서 심신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고 달라드는 거고, 한번 해결했으면 집을 사고 나니까 더 큰 집 하지 말고 이제 그걸로 끝이야 하는 항시적인 해결을 가정하고 그거 해보자. 이것이 나는 종교라고 본다 이거예요. 김정빈의 이해예요. 앞에 여러 가지 박사님들이 써놓은 거에 비해서 간명하고 알기 쉽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가요? 단정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이 앞서 나간 그런 해석이에요. 그리고 쉽잖아요. 앞에 것들보다. 쉬워요. 그리고 여기 쉽죠. 무슨 말인가를 해놨는데 이게 그 세간말로 맺어지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쉽잖아. 문제의 연속인데 해결되거나 못 되는데 몽땅 해결해보자. 일망타진해보자. 이게 종교다 이거예요. 이로부터 인간은 이 3번이 종교인데 종교가 말하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완전하고 전체적인 해결이 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종교에 나 관심 없어, 그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그런 목표를 뜬구름 잡는 거야. 환상에 사로잡힌 거야. 앞에 사람들은 비난까지는 안 하는데 이 사람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이제 마약
중독에 빠진 거나 똑같아. 종교 같은 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종교를 인정하고 그에 기초해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 종교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이것이 두 번째예요. 1. 삶은 문제와 대응의 연속이다.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일시적 부분적으로 해결되는 경우, 전체적 항시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종교는 세 번째, 전체적 항시적으로 해결하는 걸 목표로 삼는데, 그에 대해서 아예 종교는 고려하지 않겠다. 종교는 뜬구름 잡는 거다. 종교는 꼭 필요하니까 나는 그거 갖고 해볼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3. 종교는 최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체계로서, 그러니까 전체적 항시적이니까 최최상이죠. 여느 학문에서는 기초로 삼지 않는 믿음, 요게 이제 종교의 핵심이에요. 믿음. 이것이 예술에도 없고 자연과학, 인문학에는 없는 거예요. 믿음. 연희학문에서는 그 기초로 삼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어, 자연과학에서는. 즉 경험을 통한 증명이 불가능한 개념을 기초 삼는데,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당연히 경험과 증명을 통해서 기초를 잡잖아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술조차도 경험, 증명은 아니지만 경험을 통해서 하는데, 믿음이 그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신을 중심으로 한 3대 종교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증산교가 대표적으로 신을 믿고 있고요. 불교 열반에 대한 믿음 등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3대 종교는 신을 믿으면서 시작이 된다. 불교는 열반을 믿으면서 시작이 된다. 둘 다 믿음에 기초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란 단어가 종교의 요점이에요. 아까 뭐 다른 박사님들이 쓴 거는 이 요점을 막 우왕좌왕해갖고 뭐 예배 의식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믿느냐, 요 뒤에 나와요. 믿음의 상대 개념이 뭔지가 나옵니다. 조금 느슨하게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 항시적이라 그러는데, 준전체적, 준항시적, 이렇게 해서 좀 90점으로 낮춘다 이거예요. 낮춰서 보면 삶의 최고 가치로서의 어떤 개념 또는 신념 있잖아요. 이것도 종교로 볼 수 있다. 조금 느슨하게 보면 이른바 주의, 이즘, 무슨 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이즘을 이제 이것도 역시 주인 주자에다가 오를 이자로 번역을 했어요. 주의 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상들, 즉 공산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등 정치사상, 자유주의, 자본주의, 금전 만능주의 등 경제사상, 만사 물질 환원주의, 괄호치고 물질 근본주의. 이 세상은 모든 물질로 돌아가고 이 세상의 기본은 물질이야. 지금 많은 자연과학자 또는 많은 지식인들이 이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도 마지막 근거는 물질이야. 물질이 모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그러나 주의예요, 주의.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믿는 사람한테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믿는 사람한테만 그렇지 객관적으로 증명되거나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증명된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많은 자연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반증을 하긴 하는데 완전 증명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에요. 증명 비슷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증명 비슷하게는 되지만 완전 증명이 되면은 믿음이 아니고 알무로 바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믿음이에요.
이런 자연과학 사상 등이 그것이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중심부, 믿음이 중심부인데요. 그거를 둘러싸는, 믿음이 서울인데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전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인간 현상들이 부수된다. 근본에 따르는 부수물들이 있다. 지금 앞에서 뭐 예배 뭐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것이 중요는 한데 부수물이다. 이것이 제 생각이에요. 믿음이 서울이고 예배를 한다든가 뭐 신조를 고백한다. 나는 신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을 하잖아요. 기도를 한다. 찬송을 한다. 기타 등등은 여기에 따르는 것들이지 이것이 자체가 중요해요. 이것이 없어도 어떤 체계를 믿으면 그게 종교예요. 이것만 있고 이거 없으면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믿음이라는 중심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당연하죠. 5. 종교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절대 타자인 신, 이제 이슬람교,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신, 절대 타자야. 내가 아닌 타자인데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 말고 절대 타자. 위에 있는 절대 타자인 신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인간을 향해 계시되어 내려온, 위에서 내려와요. 선언적 언명. 나를 믿어라 하고 선언을 해요.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왜 신이냐 하면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나는 그냥 선언이야. 신이야, 처음부터. 이유 같은 건 나 설명 안 해. 내가 신인데 왜 설명하니? 선언적으로 해. 그냥 그래, 그러고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아요. 이것을 믿고 따르는 종교가 있어요.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이런 이제 신교예요. 이거 신교인데 이것과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인간에서 출발해요. 개인인데 나예요. 나로부터 출발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불교는 인류를 다루지 않고 나를 다룬다. 얘기했잖아요.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생로병사하는 게 문제야. 인류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절대경지인, 이번에는 절대타자가 아니라 절대경지로 나가는데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을 향해 올라가는 법. 아까는 신인데 이번에는 법이에요. 법을 믿고 따르는 종교로 대별된다. 이것이 불교다. 이 법이 이제 발리어로는 담마, 산스크리트어로는 나르마 이렇게 되는데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의 신에 해당되는 것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예수님에 해당돼요. 부처님은. 신에 해당되는 건 법이에요. 이건 잘 분별해야 되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어요. 힌두교는 요 두 종교의 절충 형태이다. 힌두교에도 다르마를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신주교엔 신도 있어. 그래서 이게 절충 형태예요. 전자를 신교, 신을 중심으로 하니까 신교, 후자를 법을 중심으로 하니까 법교라는 이름으로 분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1995년경이니까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30년이나 됐는지. 불광출판사에서 근본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신교, 법교 분류를 했어요. 세계 어느 종교학자도 이렇게 분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뒤로 30년간 수많은 종교 서적을 보고 생각해도 제가 30년 전에 이렇게 분별한 이것이 아직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일반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유명한 종교학자가 아니라서 안 되고 있어요. 종교를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신교, 법교 하면요. 그런데 가끔 지지자가 있어요. 그 동학사라고 이제 충청도에 큰 절이 있고 거기 강원, 이제 불교 대학이죠 말하자면. 강원에 강주 스님이 제 책을 갖다가 교재로 썼어요. 스님들 강원에서.
아마 요런 것도 그 중에 그 교재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신교, 법교로 분별하는 거. 그거 알기 쉬운데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있는데, 신과 인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을 번역한 게 종교잖아요, 릴리전을. 근데 이 어원이 라틴어로 들어가면 신과 인간의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전자의 종교, 즉 신교만을 지칭할 수 있을 뿐 불교, 후자의 종교까지를 포함하지 못해요. 릴리전이란 단어 자체의 어원으로 들어가면 서양에는 이 법교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도 없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신교가 신이라는 믿음에 기초하여서만 인정되는 대상으로부터 출발하는 데 비해, 하느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뭐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있고 안 믿음은 없는 믿음에 기초한 거예요. 법교는 인간이라는 믿음이 아닌 알므로서 확인되고 경험되는 삶으로부터 출발한다. 알에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믿음에서 출발을 안 해요. 출발할 때는 불교가 종교가 아닌 거야. 종교의 본질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이도 출발하니까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고면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반은 맞아요, 그 말이. 불교의 출발은 생로병사와 우비번뇌가 있다, 이건데, 생로병사 우비번뇌는 신과 다르게, 신은 안 보이니까 믿으면 있고 안 믿으면 없지만 생로병사는 믿고 안 믿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면 둘이다라는 것 같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요. 비유하면 신교는 99%가 믿음에 의지되어 있고 법교는 99%가 알매 의존되어 있어요. 99대 1이야. 신교에도 알미 있어요. 근데 1%밖에 안 되고, 법교에도 믿음이 있는데 1%밖에 안 돼. 뭐하고 비슷하냐면 물이 끓는 거하고 비슷해요. 물이 0도에서부터 끓어요. 1도, 2도 끓어서 99도가 되고 100도가 되면 수증기로 질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 질적 변화가 비유하면 열반이에요. 해탈해갖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99도까지는 아까 믿음이 아닌 알므로서 확인되고 경험되는데, 100도가 되는 순간 열반은 도대체 믿음은 있고 안 믿음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열반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있나보다 하지만 없는지도 몰라요. 마치 신과 같아. 열반의 경지는 신에 해당돼. 우리에게는 적어도 믿음의 대상이야. 부처님에게는 아니겠지.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상. 그래서 종교야. 우리가 끄트머리에 가면 열반경에 이르러서 지금 이 중생계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거든. 그렇긴 한데 하나하나 끌어올라가는 그 자체는 경험으로서 확인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믿음이 아니에요. 알미예요. 그리고 이것이 불교의 힘이에요. 장점이에요. 현대인들은 자립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서양 지식인들이 이걸 좋아해가지고 자꾸 불교를 믿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 신부터 믿고 봐. 신을 믿지 않는, 여기서 제가 신교는 99%가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에다 엄청난 양을 줬는데 아마 기독교인들은 반대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 99까지는 너무 심하지 않니? 중요하긴 중요해, 믿음이. 그런데 99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같으면 성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모든 걸 설명하는데, 성경 첫 구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갖고 하느님이 딱 나와요. 근데 만약 그 구절을 누군가가 인정하지 않으면 두 번째 구절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느님 보여줘. 난 보여줘야 그 다음 줄 읽을 거야. 하느님 뭔데? 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하느님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만든 장면을 보여주든지 어떻게 해봐. 확실한 것부터 하자고. 하나 확실한 것부터 출발할 수 없잖니.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렇잖아요.
신을 데리고 와봐 그러는데 못 데리고 오는데 어떡할 거야. 그 다음 주는 나 안 읽을 거야. 불확실한 거에 기초해서 확실한 내 삶을 규정한다니 말이 되니? 확실하게 신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 꼼짝달싹 못해. 99%가 아니라 100%일 수도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수많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고 수많은 철학자가 신학을 갖고 별별 소리 해봐야 난 첫 구절을 못 믿겠다 그러는 사람한테는 어떤 신학 박사, 신학 천재, 천사 박사라고 그래요. 가톨릭에서는 그 신학의 대가 박사를 특별히 천사 박사라고 그러는데, 그 천사 박사라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99% 봐주면 많이 봐준 거예요. 이렇게 된 거고요. 이는 믿음 부분에 있어서, 이는 믿음 부분에 있어서, 아까 99도에서 100도, 열반, 그걸 믿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교 또한 종교이긴 한데, 암 부분, 0도에서 99도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는 종교라고 할 수도 없고, 자연과학, 인문학 등과 동종의 학이다. 철학이니까 자연과학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과 형제간 정도는 된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자연과학,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진 사람일수록 불교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릴리전의 어원에 대해서 이제 각주처럼 제가 다뤘어요. 영어 릴리전은 다시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 리, 영어에서 리 하면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앞에 붙어서 리와 리전, 그 결합어이다. 그래서 리전이 또 뭐냐고 보니까, 리전의 어원은 라틴어 레고가 변해갖고 된 건데, 레고는 읽다, 선택하다를 뜻한다. 그래서 레기오가 이제 리전으로 되는 건데, 레기오는 선택된 무리, 선택된 땅을 뜻하며, 이런 의미에서 로마 군대는 선택된 무리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레기오라고 불렸다. 16세기에 와서 레기오는 신에 의해 인간이 선택되어진다는 의미를 담아서 아담의 원죄에 의해서 신과 인간이 헤어졌는데, 신과 인간이 다시 결합한다. 그래서 선택에서 배제되었다가 다시 선택을 받아서 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릴리전으로 바뀌어서 쓰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릴리전의 어원을 설명하는, 그걸 뒤에다 붙였어요. 여기까지 이제 믿음의 종교의 본질이 믿음이라는 것. 다만 불교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경험에서 출발해 갖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열반은 믿는다. 그러나 출발선에서 보면은 종교적 속성보다는 오히려 인문학과 가깝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지금 아까 전에 불광 출판사 근본 불교의 가르침에 일부 구절이 있다고요? 그 책에? 종교를 신교와 법교로 분별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사성제를 제가 조목조목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나누어 가면서 설명을 해놨죠. 그거를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 책을? 제가 쓰지는 누가 써? 제가 왜 그 책만 빠져 있을까? 지금 의문이 들어서. 제가 쓴 책을 다 읽었는데 그 책은 안 읽었구나.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네. 근본 불교에 대한 책을 제가 거의 다 소장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 그 책만 지금 빠져 있네요. 뭐야, 책장에 보니까. 그, 지금 보이는 것이, 중고 서점에 가면은 그 책 살 수 있을 거예요. 중고. 아유, 바로 주문해야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참고할 것은 그게 네, 3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네. 지금 제 생각이 그 생각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아,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음. 그건 쓰신 분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그러나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일반 독자로서 이렇게 이제 지금 저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 설명법 혹은 제가 탐구하고 정리하는 방식의 명쾌성, 명료성 또는 오히려 쉬운 거, 간이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하리라고 보는데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 안 선생님 정도의 지력과 분석력과 제 말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력, 이해력 이런 걸 감안하면 그 책은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종교에 대해서 뭐 정의라고 할까요? 아니면 재정이라고 할까요? 어쨌거나, 저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원적으로 이제 언어를 접했다고 하셨나요, 어제? 어쨌든, 언어의 일차적 신문체, 기사체, 예, 그렇죠. 예.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는 저로서는 아주 저한테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접근으로 풀어주셔서 좋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양면을 5대5로 갖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어를 일차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또는 듣는 사람이 가능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오차가 없도록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양반이 지력이 딸려서 못 들으면 그거는 내 잘못은 아니고 지력이 딸리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면 오해 없이 전달하는 그런 언어의 일차적 사용 요거가 좀 훈련이 됐고요. 이제 문학 언어처럼 오히려 좋은 의미의 오해가 나도록 해석이 폭이 풍부하도록 쓰는 언어에 대해서도 또 좀 이렇게 훈련된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1차 언어가 제가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하는 데는 또 2차 언어가 또 도움을 줘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을 하면 그 반대쪽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제가 물이 끓는 비유를 했잖아요. 네. 그 비유는 문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비유로 하니까 좀 알기가 쉬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비유는 문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저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이게 사이언스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죠. 전부 분별하는 건데 불교를 오랫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분별이 좀 명료해지고 훈련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 수요일이요? 다음 주에는 수요일 해야지. 그리고 무슨 예. 문제가 생기면 오늘처럼 이제 금요일 해야지. 목요일은 제가 딴 게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봅시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예. 예.